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73세 장인숙 씨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800만 원의 병원비를 부탁했지만 돈이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 그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칠순잔치를 호화 크루즈에서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해온 시어머니가 배신감에 분노하며 선택한 놀라운 반전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장인숙입니다. 73살이에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이죠. 아들 하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했고, 결혼한 후엔 손주들 키우고 집안일 도맡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담낭염이 심해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제 통장엔 용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하겠어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난색을 표했어요. 지금 카드값도 밀려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며느리 지원이라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지원이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원이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하준이 태권도 학원비도 못 낸 상황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작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건가요? 병상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결국 수술을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응급 상황이라 일단 수술부터 하고 나중에 분할 납부를 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 후 회복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저 사람들한테 돈이 없는 걸까? 아니면 저한테 쓰기 아까운 걸까? 하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퇴원하고 이틀 뒤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지원이의 대학 동창이라는 분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는 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지원이가 SNS에 올린 크루즈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박선영 씨의 칠순 잔치를 호화 크루즈에서 한다며 자랑스럽게 올린 글이었죠.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크루즈 객실에서 찍은 가족 사진, 바다 위 선상에서 케이크를 들고 있는 박선영 씨, 그리고 풍성한 뷔페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지원이와 민재의 모습까지 있더군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한테는 수술비 800만 원이 없다고 하면서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는 크루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가족 전체가 가면 몇 천만 원은 좋게 들 텐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거죠? 평생 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작 제가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는 모른 척하면서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는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직접 지원이의 SNS를 찾아봤어요. 정말 있더군요. 온 가족이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라며 올린 감동적인 글도 있었어요. 얼마나 효녀인지 자랑하는 내용이었죠. 더 화가 나는 건 댓글들이었어요. 지원이 친구들이 부럽다며, 정말 효녀라며 칭찬하는 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한테 저는 그냥 무료 가사도우미였구나. 돈이 들어가는 일에는 철저히 배제되지만 편리한 일에는 당연히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거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특히 지원이의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면서 시어머니인 저한테는 왜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어머니인데. 이런 차별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민재였습니다. 제 친아들이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거죠? 아내 눈치만 보느라 친어머니는 뒷전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해줄 수 없다고요. 73년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뭔가 달랐어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하루 종일 남 뒤치다꺼리만 하다 보니 제 모습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인수가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마라.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무료 가사도우미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보겠다고 결심했죠. 처음으로 해본 일이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었어요. 혹시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공공근로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적은 돈이지만 월급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동네 공원에서 낙엽을 쓸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73세에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적인지도 모를 만큼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보니 지원이가 서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디 갔다 오냐고 묻더군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만 했어요. 지원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더군요. 저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재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술 후유증은 없냐며 걱정하는 척 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 뭔가 불편해서 그런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평소와 달리 행동하니까 눈치채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강은 괜찮다고, 다만 앞으로 생활 방식을 좀 바꿀 생각이라고 했어요. 민재가 무슨 뜻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73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사는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했죠. 민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다는 거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월이었거든요. 민재가 지원이와 결혼한 게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니까요. 지원이도 처음엔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신혼부부니까 둘이서 알아서 잘 살더군요. 그런데 첫째 하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아직 어리다며 저에게 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손주잖아요. 당연히 기꺼이 맡겠다고 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즐겁더라고요. 하은이가 워낙 예쁘기도 했고 손주를 돌본다는 게 보람찼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도 타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루 종일 아이와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늘어나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아이만 봐달라고 했는데 어느샌가 집안일까지 제가 하고 있었어요. 지원이가 퇴근해서 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아이 돌보랴, 청소하랴, 빨래하랴 정신이 없었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니까 이해했고요. 하은이가 돌쟁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 바빠졌어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눈을 한시도 뗄 수 없더라고요.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계속 봐야 하고 놀아달라고 보채면 하루 종일 상대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지원이는 주말에도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평일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저는 언제 쉬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힘든 건 둘째 하준이가 태어나고 나서였어요. 이제는 두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했거든요. 갓난아기와 2살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준이는 밤에 자주 깨서 울었어요. 그러면 하은이도 같이 깨더라고요. 저는 밤새 아이들을 달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새벽에는 일어나서 민재 출근 준비를 해줘야 했고 지원이 회사 갈 준비도 도와줘야 했어요. 도시락도 제가 매일 쌌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싸준 도시락이 더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지원이 도시락도 함께 쌌죠.
처음엔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개씩 싸줬습니다. 반찬도 일주일치를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서는 또 다른 일들이 생겼어요.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놀이터에서 놀아달라고 하고 정말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은 형식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아이들 간식도 챙겨달라, 빨래도 개어달라, 화분도 물 줘달라. 끝이 없었어요. 특히 지원이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다 제가 해야 했거든요. 안주도 만들고 과일도 깎아주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나름 행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올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민재가 가끔 고마워한다고 말할 때면 그동안의 수고가 보람으로 느껴졌고요. 하지만 점점 제 시간이라는 건 사라졌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드는데 그 17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화장실 갈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였어요.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지원이의 태도였어요. 저를 무료 가사도우미 취급하더라고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식이었습니다. 가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도 내고요. 한 번은 하준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제대로 안 돌봤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저 탓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였어요. 지원이는 친정어머니를 정말 극진히 모셨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친정에 갔고 친정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다 드렸어요. 친정어머니 생일이면 비싼 선물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며느리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민재에게 가끔 서운하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마워하는 표현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민재는 늘 같은 말만 했어요. 당연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엄마가 안 계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여전히 모든 일을 제가 도맡아 했고 지원이의 태도도 그대로였습니다.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일이 몇 배로 늘었거든요. 제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모이니까 음식도 훨씬 많이 해야 했고 뒷정리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지원이는 명절 때마다 친정에도 가야 한다며 하루는 빠지더라고요. 가장 바쁜 날에 말이에요.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생활이 15년 동안 계속됐어요. 하은이와 하준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말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도 없었고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렸는데도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고열로 몸이 후들후들했는데
지원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민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쓰러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손주들이 불쌍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지원이의 친정어머니 박선영 씨를 처음 본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하준이 돌잔치에 오신 건데 정말 기가 막힌 분이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무시하는 표정이었어요. 박선영 씨는 지원이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인사만 겨우 받으시고 하루 종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더군요. 제가 음식을 준비해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지원이에게는 너무 고생한다며 위로의 말씀을 계속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있어서 편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박선영 씨는 종종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올 때마다 지원이만 챙기시고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요. 하지만 지원이는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좋은 음식 사다 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제나 씁쓸했어요. 왜 똑같은 어머니인데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지원이에게는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신호는 있었어요. 제가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했죠. 가족이니까 위급할 때는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헌신했으면 그 정도 마음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네요.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인 그들의 반응이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일까요? 크루즈 여행비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 금액인데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 가치도 안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보답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제가 했던 모든 헌신과 희생이 그냥 공짜였던 거예요. 아니, 공짜도 아니에요.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던 거죠. 시어머니니까 해야 하는 일, 할머니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15년 동안 저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제 꿈도 없고, 제 시간도 없고, 제 인생도 없었어요. 오직 남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무료 가사도우미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저를 위해서 쓸 거예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아침마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도시락은 없고 아이들 아침도 제대로 못 챙기고 지원이는 계속 짜증을 냈죠. 그런데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걷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원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저를 거실로 불러내더라고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원이가 제 앞에 앉아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달라졌다고, 가족들이 모두 당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가 왜 예전과 다른지 궁금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원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손주들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뭘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 갔을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더 이상 무료 육아 도우미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지원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지원이가 민재에게 상황을 설명하더니 둘이서 뭔가 작전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민재와 지원이가 제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재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지원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민재가 머리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크루즈 여행도 친정어머니가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지원이도 울먹거리면서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앞으로는 친딸처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주들을 봐달라고 간청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불편해서 저를 달래려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크루즈 여행에 대한 변명이 가장 가관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제가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는 왜 없다고 했어요? 똑같은 어머니인데 말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70 넘은 나이에 뭘 그렇게 더 바라겠냐고 말했죠. 민재가 당황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지원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혼자 돌보냐고,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과한다더니 결국 본색이 나오는 거네요. 당연하다는 말을 또 쓰고 있잖아요. 15년 동안 들어온 바로 그 말이에요.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건 없다고, 제가 도와준 것도 호의였지 의무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 호의를 거두겠다고 선언했죠. 민재가 지원이를 말리면서 다시 저에게 애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정말로 달라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민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한 번이라도 진짜로 고마워한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민재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크루즈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죽을 고비에서 수술비를 달라고 했을 때는 돈이 없다고 했으면서 친정어머니, 칠순잔치는 왜 그렇게 성대하게 했냐고 물었죠. 민재와 지원이 둘 다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지원이는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민재와 지원이가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이가 화를 내는 소리도 들렸고, 민재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을 텐데, 그날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도시락은 없었고, 아침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민재와 지원이가 부산스럽게 아침을 해결하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유롭게 제 아침만 챙겨 먹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지원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해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건 부모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어요. 지원이는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되냐고, 가족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을 부탁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15년 동안 무료로 일해준 걸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다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말이에요. 저는 지원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생각해보라고. 친정어머니한테는 그렇게 극진한데 시어머니한테는 왜 이런 식이냐고 물었어요. 지원이가 발끈하면서 그건 다른 문제라고 하더군요. 친정어머니는 자기 어머니고 시어머니는 남편 어머니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결국 저는 남의 어머니였던 거죠. 15년 동안 헌신했지만 여전히 남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부터 남으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재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더 이상 이 집의 가사도우미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부터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도시락도 없고 청소도 안 되고 빨래도 쌓여만 갔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놀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부모에게 가라고 했어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지원이가 짜증을 내면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사냐고.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도와주는데 저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이 다 도와준다고요. 그럼 그 시어머니들은 다 보답을 받았을 텐데 저는 뭘 받았나요? 수술비 800만 원도 없다고 했잖아요. 민재도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야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주말에도 쉴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제가 15년 동안 대신 해준 것뿐이에요.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몫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지원이가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앞세워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은이와 하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며 제 마음을 흔들려고 했어요. 정말 치졸한 방법이었어요.
아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원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성격이 변했으니까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안 하면 병신 취급하는 거네요. 치매라니요. 제가 평생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산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지원이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저는 멀쩡하다고, 오히려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다고 했어요. 이제야 정상적으로 사는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끝까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며 계속 추궁했어요. 혹시 다른 가족들이 뭔가 부추긴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고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걸 이제 와서 바꾸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생각했던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민재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해 했지만 점점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체념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원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죠. 73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손을 놓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원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전쟁터가 따로 없었거든요. 아이들 아침 먹이고 도시락 싸고 등교 준비시키고 그러면서 본인 출근 준비까지 하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말이에요. 주말에는 더 심했어요. 그동안 제가 다 해주던 일들을 몰아서 해야 하니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안 놀아주니까 계속 보채고 지원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챙겨주던 것들을 본인이 해야 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도시락도 직접 싸야 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너무 편했어요.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제 아침만 챙겨 먹고 하루 종일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이가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친정어머니 박선영 씨한테 전화하는 거더라고요. 지원이가 울먹울먹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이들을 안 봐준다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거였어요. 혹시 며칠만이라도 와서 아이들을 봐달라고 아니면 아이들을 친정에 데려다 놔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박선영 씨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완전히 차갑더라고요.
지원이가 계속 설득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지원이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간청하고 있었어요. 정말 며칠만이라도 도와달라고, 혼자서는 정말 힘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박선영 씨는 끝까지 거절하셨나 봐요. 마지막에 지원이가 완전히 절망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친정에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원이가 거실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지원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원이가 민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했는데 완전히 거절당했다고, 내가 왜 그 집 애들 봐줘야 하냐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씁쓸했어요. 결국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거든요. 지원이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태도와 박선영 씨가 지금 지원이에게 하는 태도가 똑같더라고요. 박선영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왜 자기가 사위 집 아이들을 돌봐줘야 해요? 자기 딸이 선택한 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이는 그걸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지원이가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감이 바로 제가 15년 동안 느꼈던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원이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재도 당황스러운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그동안 지원이가 친정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한 거잖아요. 지원이가 계속 울면서 말하더군요. 그동안 친정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도 모셔다 드렸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말과 똑같잖아요. 그동안 잘해줬는데 왜 도와주지 않냐는 거죠. 하지만 박선영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사위 집 육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지원이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박선영 씨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원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계속 민재한테 하소연하면서 친정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말이에요. 민재가 지원이를 달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거나 어린이집 연장반을 신청해 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원이는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원이가 또 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와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는 거였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손주들 봐주는데 저만 이상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자기 친정어머니는 당연히 거절할 권리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민재가 제 방으로 왔어요. 정말 힘들다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지원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한다고 했어요. 저는 민재에게 물어봤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왜 거절했을까요? 민재가 대답을 못하자 제가 말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자기 인생이 있는데 왜 남의 집 육아를 책임져야 하냐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민재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그걸 당연하게 요구했다고, 15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민재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원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저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거였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지각하는 일이 많아졌고 야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상사한테 눈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지원이가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도 화를 내고 민재한테도 신경질을 부리고 저한테는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원이가 또 다시 박선영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목소리로 부탁하더라고요. 하지만 박선영 씨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어요. 이번에는 아예 화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민재한테 모든 걸 털어놨는데 박선영 씨가 뭐라고 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그 집 며느리도 아닌데 왜 그 집 일을 내가 해야 하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이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친정에 의존하려고 하냐고 야단을 쳤다는 거였어요. 정말 매정한 말씀이셨죠. 하지만 저는 박선영 씨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딸의 육아 문제를 친정에서 책임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지원이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지원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친정에서도 외면당하고 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정말 막막한 거였어요. 그제서야 제가 15년 동안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뒤돌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73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원이가 겪는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혜택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 거니까요. 며칠 후에 박선영 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지원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번 보러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와서 하는 말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지원이한테 하는 말이 정말 냉정했어요. 결혼하면서 각오를 했어야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인사도 대충 받으시고 마치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정말 일관성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지원이가 박선영 씨한테 하소연했지만 박선영 씨는 전혀 동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원이를 야단쳤어요. 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의존했냐고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지원이가 그동안 저한테 보인 태도와 박선영 씨가 지금 지원이한테 보이는 태도가 똑같더라고요. 결국 이게 현실인 거죠. 박선영 씨가 돌아가신 후에 지원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친정에서마저 외면당하니까 정말 절망적인 거였어요. 그때서야 제가 15년 동안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현실을 깨닫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저한테 당연하게 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지원이가 민재한테 계속 하소연했지만 민재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둘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지원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했고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아이들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니까요.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동안이 비정상이었던 거죠. 지원이가 가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었어요. 공공근로 신청서를 내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나와서 일하라고 하더군요. 처음 공공근로를 시작하는 날 아침 정말 떨렸어요. 73세에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오전 8시에 동네 공원으로 나갔어요. 담당 공무원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주로 공원 청소와 낙엽 치우기,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15년 동안 집 안에서만 일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일하려니까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빗자루 잡는 것도 어색하고 낙엽 모으는 것도 서툴렀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점심시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 여사라는 분이 특히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66세라고 하시는데 저보다 7살 어리시더라고요. 혼자 사신다고 하시면서 공공근로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됐다고 하셨어요. 윤 여사가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공공근로를 시작하게 됐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아들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는 제 인생을 찾고 싶어서라고 했죠. 윤 여사가 제 말을 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온몸이 쑤셨어요. 오랫동안 이런 몸을 쓰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근육이 다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뿌듯했어요. 지원이가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공근로 첫 출근이었다고, 이제부터 매일 일하러 나간다고 말했어요. 지원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73세에 무슨 일을 하냐면서 걱정하는 척 했지만 저는 그게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집 밖으로 나가니까 불편한 거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제 힘으로 일한 하루였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좀 더 수월해졌어요. 윤 여사가 이것저것 알려주시면서 도와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낙엽 쓸기부터 시작해서 화단 정리, 벤치 닦기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재미있더라고요. 공원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함께 일하는 분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어요. 특히 윤 여사와는 정말 말이 잘 통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살면서 느꼈던 비슷한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윤 여사도 혼자 살기 전에는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다고 하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는데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면서 손주들을 맡겨놓고 집안일까지 다 윤 여사가 해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고맙다는 표현도 별로 안 하고 당연하게 여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윤 여사는 저보다 먼저 결단을 내리셨어요. 3년 전에 아들 며느리와 별거를 선택하시고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윤 여사라는 좋은 롤모델을 만난 거죠. 점심시간에 윤 여사가 커피를 사오셨어요. 캔커피 2개를 들고 와서는 같이 마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어요. 윤 여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공공근로가 창피했다고, 이 나이에 밖에서 일한다는 게 부끄러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하다고, 이 일이 있어서 살맛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창피했거든요. 73세에 공공근로를 한다는 게 남들이 보기에 어떨까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전혀 창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거든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는 날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뿌듯했습니다. 15년 만에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지원이가 제가 왜 그렇게 기분 좋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다고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죠. 지원이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뭘 그렇게 좋아하냐는 식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더욱 즐거워졌어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도 시작했는데 이것도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책을 읽지 못했는데 일하면서 틈틈이 책도 볼 수 있었어요. 윤 여사와의 우정도 깊어졌어요. 일이 끝나고 나서 가끔 함께 차도 마시고 동네 슈퍼에서 장도 같이 보러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친구 관계였습니다. 윤 여사가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고,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실제로 제가 봐도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면 표정이 밝아져 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더라고요. 뭔가 생기가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공공근로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동네 분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공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15년 동안 집 안에서만 일할 때는 아무도 제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르는 분들까지 고마워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윤 여사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라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실외 작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만 일했는데 그날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제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정리해 주신 덕분에 책 찾기가 쉬워졌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서는 15년 동안 일해도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여기서는 하루 일해도 고마워해 주니까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윤 여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73세에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제 힘으로 돈을 버는 이 경험이요. 윤 여사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공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공원이 정말 깨끗해졌다고, 고생이 많다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런 감정을 1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퇴근길에 윤 여사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 여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을 보면 정말 기특하다고, 본인도 처음에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윤 여사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선배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계속 무료 가사 도우미로 살았을 텐데. 그럼 이런 행복은 절대 느껴볼 수 없었을 거예요. 73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매일 밖에 나가니까 뭔가 불안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눈치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 기대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공공근로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활기찬 생활이었어요. 윤 여사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일이 끝나고 나서 함께 시장에도 가고 가끔은 동네 카페에서 차도 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어느 날 윤 여사가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주말에 함께 등산을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윤 여사가 낮은 산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등산을 다녀왔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이제서야 해보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등산을 다녀온 후에 집에서 지원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제 인생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유녀사와 함께 여러 곳을 다녔어요. 박물관도 가고, 전시회도 보고, 때로는 영화도 봤습니다. 정말 즐거운 나날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네 헬스장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체력도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더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집에서는 달갑지 않게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지원이가 계속 저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변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 같다고, 몸은 괜찮냐고 하더군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민재에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어요. 민재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은 화분을 몇 개 사와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상추 몇 개씩 피며 작은 채소들을 심어서 정성스럽게 기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에 물을 주고 잎사귀 상태를 확인하면서 돌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키운 채소로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요. 지원이가 그런 모습을 보더니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취미가 그렇게 많아졌냐고, 나이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이를 생각하라고요? 73세면 뭘 하면 안 되는 나이인가요? 새로운 걸 배우고, 취미를 갖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건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어요. 저는 지원이에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라고 선언했어요. 지원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일주일 후에 지원이가 또 다른 작전을 써온 거예요. 하은이와 하준이를 앞세워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면서 말이에요. 하은이가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같이 놀 시간이 없다고 서운하다는 거예요. 정말 안쓰럽긴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하은이에게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다고, 이제는 할머니 친구들과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거라고 말했어요. 하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민재가 직접 나섰어요. 저에게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민재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민재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너무 변했다고, 예전에 따뜻한 엄마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힘들어한다고,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한다고 했어요. 저는 민재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따뜻한 엄마라는 게 뭐냐고, 무료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엄마를 말하는 거냐고 했죠. 민재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민재에게 말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따뜻했는데 너희들은 뭘 해줬냐고, 수술비 800만 원도 없다고 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했어요. 민재가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자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원이는 저와 말도 거의 안 하려고 했고, 민재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베란다 텃밭도 가꾸고, 출근 준비도 여유롭게 했어요. 저만의 루틴이 생기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윤 여사도 제 변화를 보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고, 정말 멋진 변화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격려를 받으니까 더욱 힘이 났어요. 어느 날은 윤 여사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후회되지 않냐고, 가족들과 관계가 나빠져서 마음 아프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마음 아팠다고, 특히 손주들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죠.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여겼던 거죠. 그런 깨달음이 들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제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저도 저를 존중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윤 여사가 같이 신청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73세의 컴퓨터를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윤 여사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인터넷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SNS였어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또래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계정을 만들어서 제가 키운 채소 사진도 올리고 등산 간 사진도 올렸어요. 집에서 지원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언제 SNS를 배웠냐면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재도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더라고요.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집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가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요. 오랜만에 대화하는 거였어요. 지원이가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원이에게 말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라고, 15년 동안 억압되어 살았던 제 모습을 되찾은 거라고 말했어요. 지원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지원이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자고, 저는 더 이상 무료 가사 도우미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지원이가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감정과 제 인생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뭔가 생기가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이런 건가 싶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정말 기대됐어요. 유여사와 함께 갈 새로운 곳들, 배워볼 새로운 것들, 경험해볼 새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앞만 보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집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매일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지만 지원이와 민재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지원이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매일 아침이면 전쟁터 같은 일상을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아이들 준비시키고 본인 출근 준비하고 저녁에는 또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원이에게 정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지원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지원이가 명단에 포함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된 거죠. 지원이가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앉아만 있더라고요. 민재가 퇴근해서 상황을 듣고 나서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더 큰 문제는 지원이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축해둔 돈을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몇 달 만에 문을 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원이는 직장도 잃고 투자한 돈도 모두 날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동안 크루즈 여행비로 써버린 것까지 합치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집안 경제가 완전히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민재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려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제서야 지원이가 얼마나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지원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와 제대로 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안부를 묻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원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다시 손주들을 봐주시면 본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지원이의 말을 차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건 지원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어요. 지원이가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어요. 정말 며칠만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들을 봐달라고. 그러면 면접도 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지원이에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도 기회를 줬는데 그때는 뭘 했냐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이상하다고 했잖냐고 말했어요. 지원이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원이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어요. 어린이집 연장반도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다고,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죠. 지원이가 그런 것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제가 15년 동안 해준 일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저는 지원이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해준 일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이제야 알겠냐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무료로 해줄 생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원이가 울면서 사정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지원이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해보라고. 그분도 똑같은 어머니 아니냐고 말했죠. 그러자 지원이가 이미 친정에는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그건 지원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일관성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지원이에게 말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친정어머니가 옳다고 했어요. 어른이 된 딸의 육아 문제를 친정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죠. 지원이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전혀 미안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민재가 나섰어요. 저에게 와서 정말 절박한 표정으로 부탁하더라고요. 지금이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민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수술할 때는 가족끼리 서로 돕지 않았냐고, 800만 원도 없다고 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했어요. 민재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민재가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크루즈 여행비로 몇 천만 원을 쓸 여유는 있었으면서 제 수술비는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민재가 머리를 숙이고 정말 죄송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때 정말 잘못 판단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어요. 저는 민재에게 말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민재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어요. 지원이는 면접을 보러 다녀야 하는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자주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면접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지원이는 점점 초조해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피곤해하고 아이들한테도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제일 불쌍했어요.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거든요. 하은이와 하준이가 가끔 저에게 와서 할머니 무릎에 앉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지금 이 상황이 안쓰럽긴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지원이가 겨우 파트타임 일자리를 하나 구했어요. 하지만 급여가 많지 않아서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어요. 게다가 파트타임이라 시간도 불규칙해서 육아는 더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원이와 민재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거절할 걸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편했습니다. 대신 저는 제 일상을 더욱 충실하게 보냈어요.
윤 여사와 함께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늘렸어요. 베란다 텃밭도 더 확장해서 다양한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원이가 정말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일하고 와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원이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들어왔는데 지원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재가 지원이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힘들어도 조금 더 버텨보자는 말뿐이었어요. 정말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서야 현실을 깨닫는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은이와 하준이를 어린이집 연장반에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원이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더 오래 맡기기로 한 거죠. 어린이집비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지원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집안일은 여전히 문제였어요. 지원이가 일하고 와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하니까 정말 힘들어했어요.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청소를 몰아서 하느라 쉴 틈이 없었죠. 민재도 조금씩 집안일을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안 해본 일이라 서툴렀고 지원이가 다시 손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이 일이 더 늘어나기도 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줬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정상적인 가정이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고 자기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몇 달이 더 지나자 지원이와 민재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보다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됐고 아이들도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기색은 역력했어요. 특히 지원이는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요. 이제야 그들이 정상적인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시간을 온전히 제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런 삶이 진짜 제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공공근로도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윤 여사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우리끼리 작은 동호회도 만들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문화활동도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윤 여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73세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꿈 같았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용기를 얻는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집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원이와 민재는 이제 완전히 자립해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지만 1년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지원이도 정규직 일자리를 구했어요. 급여는 예전보다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내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민재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모든 걸 저에게 의존했는데 이제는 진짜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은이와 하준이도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예전처럼 돌봐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진 거죠. 가끔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할머니는 왜 예전과 달라졌냐고 묻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설명해줘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다고, 이제는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할머니가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해하기도 해요. 특히 하은이는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며 지내고 있어요. 지원이도 이제는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원이가 저에게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정말 죄송했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이가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육아와 집안일을 해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됐다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는 지원이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죠.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앞으로는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민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저를 그냥 엄마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어른으로 대해줘요. 가끔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하고 존경한다는 말도 해줘요. 특히 제가 컴퓨터를 배우고 SNS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해요. 73세에 그런 걸 배운다는 게 대단하다고, 본인도 나이 들어서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새로운 도전을 또 하나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 열렸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특히 외국 음식을 배우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73년을 살면서 파스타나 카레 같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줄은 몰랐어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집에서 새로 배운 요리를 해 먹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드는 음식이니까 맛도 더 좋고 요리하는 과정도 즐거워요.
예전에는 남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요리하는 거죠. 윤 여사도 정말 좋은 친구예요. 이제는 자매같이 지내고 있어요.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일하고 일이 끝나면 차도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문화 활동도 해요. 윤 여사가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다른 사람 같다고. 그때는 많이 위축되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하고 활기차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공공근로동호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때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과 당연하게 여겨져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한 일들은 당연하게 여겨져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지금 하는 봉사활동은 작은 일이라도 정말 감사해 주시니까 보람이 크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요.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에는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제 생각과 감정도 써보고 있어요. 73년을 살면서 일기를 써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일기를 쓰면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1년 전과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항상 우울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즐겁고 기대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베란다 텃밭도 이제 정말 풍성해졌어요. 상추, 깨십, 토마토, 고추까지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물을 주고 돌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제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먹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몰랐어요. 어제는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공원에서 일을 마치고 윤 여사와 함께 벤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이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1년 전에 저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변화를 선택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적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고 이렇게 행복한 지금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밝은 표정의 제가 있더라고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생생해졌어요. 오늘 오후에는 윤 여사와 함께 새로 생긴 미술관에 가보기로 했어요. 73세의 미술관 나들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건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바람에 날리는 은행잎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계절이 바뀌듯 제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남을 위해서만 사시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잖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함께 이야기해봐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장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